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6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56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54회차와 5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두 차례나 1등 금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승무패 56회차 구매를 염두에 두시고 계시고 풀 베팅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역시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리가 조합으로 구성된 승무패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는 1등 적중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풋볼살롱 역시 56회차에 조금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미경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1부뿐만 아니라 2부까지 끝까지 정주행을 하셔야 1번부터 14번 경기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이 풋볼살롱 멤버십을 제가 이틀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멤버십 가입을 굉장히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풋볼살롱의 멤버십 회원 네이버 전용 카페에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내공이 상당하신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위로 올라가는 이 멤버십, 풋볼살롱 멤버십 소개 동영상을 제가 상세하게 찍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신 다음 멤버십 혜택이나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데이터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과 내일 제가 올려드리는 최종픽 독식 분석 동영상 컨텐츠는 멤버십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멤버십만 따로 픽을 준다거나 따로 별도의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멤버십을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해당 분석 동영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풋볼살롱 채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멤버십을 가입을 해 주시면 그에 상응하는 그래도 추가적인 정보와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멤버십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링크를 걸어드렸던 멤버십 동영상을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56회차 같은 경우에도 1등 금액이 두 차례나 이월이 됐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 사이트인 배트맨에서 승무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내일 저녁 9시 50분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아이디에 예치금을 넣어 두시고 조금은 빠르게 픽을 완성을 하셔서 미리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시간이 임박을 했을 때는 구독자 접속자가 폭발을 하기 때문에 애써 구성하신 픽을 구매도 못하고 날려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 한 잔 마시고 승무패 5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경기는 라리가 1위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승격팀 엘체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으로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패배가 없었는데 직전 라리가 경기에서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그 마드리드 더비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첫 패배를 당했는데 어쨌든 이 승격팀 엘체와 대결을 하는데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5승 1무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주목할 점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무려 평균 실점이 0.17골로 거의 실점이 없습니다. 6경기 중에 무려 5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했을 만큼 홈에서만큼은 극강의 모습과 더불어서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지금 엘체가 승격팀 돌풍을 나름대로는 일으키다가 조금은 기세가 꺾인 모양새입니다. 14위까지 쳐졌는데 이 엘체가 문제인 것이 실점도 많지만 공격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엘체를 제가 항상 분석을 해드리면서 주목하는 선수들이 있죠. 좌우 측면에 이 호산과 피델이라는 좌우 측면 자원들의 공격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여기 써놨듯이 이 피델과 호산 선수가 31살의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나이를 먹은 이 피델과 호산에 의존하는 측면 공격이 2부 리그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지만 1부 리그 라리가에서는 조금은 통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엘체가 올 시즌 득점이 단 9골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빈곡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실점 경기를 5차례나 한 이 홈 구장에서 엘체에게 실점을 하는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그 피델과 호산 선수가 2골을 넣고 있고 최전방쪽에서 루카 보예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그 보예 선수까지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어서 피델, 호산, 이 보예 선수가 최다 득점자인데 그 최다 득점자의 득점수가 2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체의 문제점은 굉장히 빈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에 반해서 홈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득점 구간을 조금은 살펴보면 후반 막판이죠. 후반 81분부터 90분 구간에서 6골을 넣고 있습니다. 전체 거의 30% 가까운 득점을 후반 막판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엘체가 후반 막판에는 수비 집중력이 좋습니다. 한 골밖에 이 실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엘체 역시 제가 득점력은 9골로 굉장히 빈곤하지만 이 실점 자체가 승격팀 치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실점을 11골로 막고 있기 때문에 엘체 역시 수비력이 있는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는 후반 막판에 그래도 한 골 실점밖에 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엘체 사이드를 보실 분들은 조금은 유의미하게 챙겨가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후반 막판에 그래도 수비 집중력이 조금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후반 막판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인데 후반 막판 공세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낼 힘과 집중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가 이 후반전에 굉장히 득점력이 강합니다. 후반 이 10분 이후에 무려 13골을 넣고 있는데 이 엘체가 후반 막판에만 실점이 한 골밖에 없는 것이지 후반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11점 11골을 먹은 것 중에서 무려 6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엘체는 후반 극 막판에는 수비 집중력이 조금은 좋지만 후반전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6실점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후반전에 득점력이 폭발한다는 점에서 후반 초중반에 엘체가 수비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면 충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후반 초중반에 많은 득점을 하면서 엘체를 조금은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실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4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약한 구간이 후반 61분부터 90분에 3골을 먹어서 이 구간이 그나마 약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엘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구간에서 2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후반 중후반에 그렇게까지 득점력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엘체가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주는 그것도 홈에서 치르는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골을 넣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백업 공격 자원인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아웃이 됐고 백업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센터백, 주전급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는 히메네스 선수가 없지만 다른 선수들, 사비치 선수 등 수비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라리가 기준으로 해서 17경기째 홈에서 패배가 없는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또한 이 엘체를 상대로
예전 경기 전적이긴 하지만 이 모든 대회에서 엘체를 상대로 홈 5경기째 지금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실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원정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무실점 경기를 3차례나 했고 홈에서 1승 3무 2패인 것에 비해 원정에서는 2승 2무 1패이기 때문에 엘체 역시 지금 그래도 원정에서 홈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가 아니라 엘체 사이드 이변을 조금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엘체가 원정에서는 조금은 괜찮은 모습, 저우기 무실점 경기를 3차례나 했을 정도로 짠물 수비가 된다는 점에서 최대 무승부까지는 조금은 이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리가 기준으로 무승부가 굉장히 최근에 많습니다. 5경기 기준 4무 1패로 무승부가 많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이 득점력이 굉장히 빈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전반 31분부터 40분 그러니까 전반 막판에 득점력이 조금은 살아나는데 문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엘체가 강한 이 전반 31분부터 40분에 실점이 단 한 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체가 강점을 갖는 전반 중후반 막판에 이 공격 집중력을 살린다고 할지라도 그에 못지않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반 수비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엘체가 이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골문을 열기란 굉장히 힘겨워 보입니다. 또한 최근 라리가 6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따라서 1번 경기는 초안픽으로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사우스햄튼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투폴이 조금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고 무패 투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사우스햄튼의 기세로 봤을 때는 승리까지 조금 받쳐볼만 한 것 같지만 이 사우스햄튼의 어떤 전술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이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 제2의 클롭,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이 클롭 감독이죠. 그 클롭 감독과 굉장히 유사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이 사우스햄튼의 하센 휘틀 감독인데 하센 휘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가 후방 빌드업이라고 하죠.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상대팀의 공격, 수비 진영까지 도달하는 그 후방 빌드업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맨시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잘 구사하는 사우스햄튼이라고 할지라도 어설프게 이 전방 압박을 들고 나왔을 경우에는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 능력에 조금은 압박이 풀어지면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이번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스햄튼이 3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성적상으로는 맨시티보다도 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상성적으로 봤을 때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을 맨시티의 월등한 후방 빌드업 능력으로 풀어낸다면 오히려 손쉽게 맨시티가 이 수비 뒷공간을 허물면서 득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문제는 제가 무승부까지 바친 이유는 맨시티가 올 시즌 득점력이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득점이 18골밖에 없고 오히려 사우스햄튼이 25골로 더 많은 골을 넣고 있을 정도로 이 맨시티가 평균 2.5골 정도는 시즌마다 넣는 팀인데 올 시즌 화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 맨시티가 올 시즌 공격에 문제점을 겪는 이유는 이 최전방 공격수인 아구에로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 아구에로 선수가 이탈이 되면서 최전방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 측면 윙어들의 활약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왼쪽 측면에 스털링 선수를 배치를 하고 오른쪽 측면에는 마레즈 선수나 다른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왼발잡이 선수를 배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반대발 윙어라고 하죠. 오른쪽에는 왼발잡이 선수를 측면 공격수를 배치를 하고 왼쪽 측면에는 오른발을 주로 쓰는 측면 선수를 배치하는 그 반대발 윙어를 배치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반대발로 엇갈려서 측면에 배치할 경우에는 이 왼발잡이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 슈팅을 때리기 위해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죠. 또한
이 왼쪽 측면에 배치되는 이 스털링 선수는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이 슈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접어서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맨시티가 굉장히 강점을 지난 두 시즌간 보여왔던 것이 측면 자원들이 깊게 측면 공격을 와이드하게 전개를 하고, 그러면 상대팀 수비수들이 측면 윙어를 따라가면서 가운데 쪽에 공간이 나겠죠. 그 빈 공간을 미드필더인 데브라이너나 다비드 실바, 지금 소시에다드로 이적한 그러한 다비드 실바나 데브라이너가 침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골을 넣는 그러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먹혀들었는데,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반대발 윙어들을 배치를 하면서 윙어들이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운데 공간이 굉장히 틀어 막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인 데브라이너 선수가 오히려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하는 그 측면 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측면 쪽에 공격 결혼이 생기기 때문에 윙백인 측면 풀백인 워커나 칸셀루 같은 선수들이 깊숙하게 측면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맨시티 역시 수비 뒷공간을 커버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풀백 자원들이 공격에 깊숙이 가담을 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약팀들에게도 역습 한 방으로 덜미가 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맨시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의 화력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약해졌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프리킥이 굉장히 강하죠. 세트피스가 8골이나 있는데,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라는 주장이자 오른발 스페셜 프리킥 스페셜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맨시티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할 경우에는 그 워드 프라우즈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 한 방에 허무하게 실점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4승 2패 무승부가 없는 흐름 속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무실점을 4회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맨시티가 이 상성적으로 조금은 사우스햄튼을 우위에 서는 모습이 있다고 한들, 지금 사우스햄튼의 기세가 너무나도 좋고, 이 사우스햄튼 지역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중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인트 메리지 스타디움에 2,000명의 홈 관중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맨시티가 제 아무리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을 특유의 후방 빌드업으로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지금 화력이 너무나도 저하된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사우스햄튼의 승리 사이드가 아니라 그래도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올 시즌 이 사우스햄튼이 이른바 빅식스 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토트넘전에서 무려 손흥민 선수에게 4골이나 얻어 맞으면서 대패를 당했고, 첼시와도 3대3 무승부, 맨유전에서는 전반전에 2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가 막판 후반부터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역전패를 당했고, 아스날은 제가 봤을 때 빅식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어쨌든 아스날도 강팀이라고 분류를 해봤을 때 직전 경기에서 아스날과도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빅식스라고 불리는 강팀들과의 대결에서는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우스햄튼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 이 맨유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체력이 쌩쌩할 때,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이 강팀들도 압도를 하는데 문제는 후반전 들어서 굉장히 체력이 소진이 되면서 선수들이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실점이 많은 게 이 사우스햄튼이고,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후반 막판에 최다 실점 구간이고,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후반 막판에 2골을 넣고 있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후반 막판에 실점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반 10분부터 종료 시점까지는 5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18골을 넣고 있는데 5골로 후반전에는 그래도 득점력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맨시티 역시 소튼의 취약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후반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최근 너무나도 화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 무승부가 받치는 게 조금은 유리해 보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2무가 있고 원정에서는 무려 3무가 있고 최근에 2연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무승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포를 잡으신다면 무승부를 조금은 바치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번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패가 갈린다면 맨시티가 세르히오 아구에로 선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아구에로 선수가 최전방 쪽에서 선발이든 교체로든 들어온다면 구조적으로 조금은 이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구에로 선수가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수비진을 조금 끌어내고 그 빈 공간을 다른 윙어나 데브라이너 선수 같은 선수들이 침투를 하면서 조금은 유기적인 모습이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구에로 선수의 복귀와 더불어서 조금은 맨시티가 그래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해당 매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이 무승부를 바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초안픽이기 때문에 최종 픽에서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초안픽으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홈 구장인 캄프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르셀로나입니다. 홈 경기에서 5승 1무 1패를 거두고 있는데 올 시즌 이 바르셀로나의 명성에 비해서는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이 원정과 비교해 봤을 때 모든 스탯에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르셀로나이고 이 바르셀로나의 득점 패턴은 특유의 지공 상황에서 패스를 통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18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르셀로나의 실점 패턴을 보시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조금 많은 골을 이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르셀로나의 약점인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주전급 자원들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주전 측면 공격수인 이 안수파티 선수와 더불어서 풀백인 세르지 선수 그리고 중앙 수비수인 피케 선수까지 지금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는 것이 바르셀로나인데 그래도 지금 바르셀로나가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굉장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원정 경기만 가면은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발렌시아입니다. 올 시즌 역시 원정에서 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득점면이나 실점면에서는 그래도 근소하게 조금은 좋지만 이 활약면에서 경기당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에서 그래도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발렌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정에서 특유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가 올 시즌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이 바르셀로나의 득점 구간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바르셀로나의 이 최다 득점 구간이 41분부터 50분인데 그래도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19골로 굉장히 많은 팀인데 기묘하게도 이 바르셀로나가 가장 많이 골을 넣은 구간에는 실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의 사이드를 보실 분들은 이러한 기묘한 데이터를 조금은 눈여겨보실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41분부터 50분까지 4골을 몰아넣고 있는데 전 구간에서 고르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점 상황을 보시면 이 전반 극초반에 조금은 이 실점이 많습니다. 최다 실점 구간이 전반 0분부터 10분 이 극초반에 많은 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상대팀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반 0분부터 10분에 3골이나 넣고 있는데 발렌시아의 최다 득점 2위 구간에 해당하는 것이 이 전반 극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바르셀로나가 화력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오히려 발렌시아는 수비력이 가장 살아나고 반대로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으로 약한 구간에는 오히려 발렌시아가 화력이 조금은 살아난다는 점에서 발렌시아 사이드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러한 데이터를 조금은 챙겨갈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발렌시아의 어떤 득점 패턴과 실점 패턴을 보시면 이 발렌시아가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5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세트피스 한 방은 조금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조금은 많습니다. 득점도 19골인데 문제는 이 PK골, 페널티킥 골이 굉장히 많은 5골이나 있고, 실점 같은 경우에도 19골이나 하고 있는데, 이 발렌시아의 최다 실점 구간이 전반 11분부터 20분인데,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 발렌시아의 취약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 11분부터 20분에 그래도 3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발렌시아의 특징이 전반 전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그래도 9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전반부터 홈에서 이 압도하는 모습 속에서 선제골을 뽑아낸다면 무난하게 지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주전급 자원들이 조금은 부상자가 많은 반면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백업 공격 자원인 가메이로 선수와 왼쪽 풀백인 라토 선수가 지금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는데,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가 직전에 4부 리그 컵 대회 구강컵 코파델레이에서 원정을 떠났는데 4대2로 승리는 거뒀는데 이게 연장전까지 치렀습니다. 2대1로 1대2로 지고 있다가 4부 리그 팀에게 지고 있다가 극장골로 동점을 만든 다음 연장에서 게데스 선수가 2골을 넣어서 겨우 이기고 왔기 때문에 조금 체력 소모가 있는 것이 발렌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가 체력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직전에 소시에다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소시에다드까지 잡아낸 이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이 발렌시아에게 패배하는 모습은 조금은 그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경기는 초안픽으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는 에버튼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으로는 에버튼의 단통 승리를 보려고 하는데, 최종 픽에서 저는 폴더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투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에버튼이 최근에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와 왼쪽 좌우 풀백인 리카디뉴, 콜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굉장히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됐는데, 의외로 지금 첼시를 홈에서 1대0으로 꺾은 것에 이어서 레스터 시티 원정에서도 지금 2대0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제가 이 경기들을 봤는데 이 에버튼의 안첼로티 감독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메스 선수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주전급 선수들이 이탈을 하면서 조금은 실리 축구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수비를 먼저 탄탄히 한 다음에 역습을 가져가는 그러한 실리 축구로 조금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히 이 첼시, 레스터라고 하는 강팀을 상대로 그러한 수비를 먼저 탄탄히 하는 이 실리 축구로 안첼로티 감독이 변화를 가져갔고, 그것이 주요하게 먹히면서 지금 강팀을 연이어 잡아내면서 흐름을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버튼이 아스날을 상대로, 아스날이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있는 강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버튼이 지금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른쪽 풀백인 콜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복귀가 임박을 했지만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플레이메이커인 하메스 선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버튼 지역에 관중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첼시전에서도 제가 첼시와 에버튼 경기에서 이 홈 관중이 입장하는 구디슨 파크에서의 에버튼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에버튼이 승리를 가져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홈관중 2,000명이 입장하는 것도 에버튼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투폴이 승패냐 승무냐 이렇게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에버튼의 이 플레이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들어온다면
오히려 이 안첼로티 감독이 홈 관중의 응원에 힘입어서 콜먼 선수와 하메스 선수까지 들어온다면 충분히 에버튼이 자신들의 스타일인 4-3-3 포메이션을 필두로 한 어떤 공격 축구, 점유 축구를 하면서 아스날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스널에게도 조금은 승리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하메스 선수가 왼발 킥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패스와 예리한 슈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 메이커인데, 문제는 하메스 선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측면 수비가 제대로 가담이 안 됩니다. 하메스 선수가 수비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수비 자체를 잘 안 하는 이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하메스 선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에버튼이 홈에서 충분히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스날이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비기긴 했어도 오바메양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필드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날이 그래도 왼쪽 측면 공격이죠. 티어니, 부카요, 사카, 오바메양으로 이어지는 이 왼쪽 측면 공격 라인이 그래도 조금은 날카롭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메스가 복귀를 해서 에버튼이 이 첼시와 레스터를 잡아냈던 그러한 실내 축구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래 추구하는 그러한 조금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한다면 이 아스날에게 오히려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최종 픽에서 이 하메스 선수의 출전 여부를 조금은 파악을 해서 하메스 선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과감하게 승패, 아스널의 승리까지도 조금은 노리는 픽을 구성할 것 같고, 만약에 하메스 선수를 무리해서 출전을 시키지 않고 이워비 같은 조금은 그래도 하메스 선수보다는 수비력이 좋은, 활동량이 많은 이워비 선수 같은 선수들이 윙으로 나올 경우에는 아스널의 어떤 이변을 최대 바라본다면 이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안첼로티 감독이 첼시와 레스터라는 대열을 잡았던 그러한 실리 축구를 조금은 한 번 더 구사를 하면서, 아스날이 만약에 에버튼이 작정하고 첼시와 레스터전처럼 충분히 수비를 탄탄하게 구축을 했을 때, 이 아스날이 지금 최근에 올 시즌 고전하는 것이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만 올려대다가 공격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최전방에서 뚝배기가 좋은, 헤딩이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서 의미 없는 크로스를 남발하다가 골을 못 넣고 있지 못하는데, 이 에버튼 같은 경우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7골이나 넣고 있을 정도로 수비진의 높이가 굉장히 좋고 공격수인 칼버트 루인까지 뚝배기가 좋은 이 팀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작정하고 이 실리 축구로 나와서 수비진을 구축을 한다면 지금 아스날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스날이 에버튼의 수비벽을 첼시와 레스터도 뚫어내지 못한 수비벽을 아스날이 뚫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다만 하메스 선수가 나오면서 에버튼이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아스날이 그래도 역습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메스 선수가 복귀한다면 아스날도 승리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리 축구로 나설 경우에는 오히려 아스날이 에버튼의 빡빡한 수비벽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에버튼이 자랑하는 히샬리송과 칼버트 루인의 역습 한방, 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예리 미나, 마이클 킨이라는 굉장히 높이가 좋은 수비수들의 뚝배기 한방 세트피스로 홈 관중이 입장하는 에버튼에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버튼 4번 경기는 일단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면 에버튼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면 하메스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승패냐 승무냐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메스 선수가 불투명하고 오른쪽 풀백인 콜먼 선수는 복귀가 임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왼쪽 풀백인 디뉴 선수와 핵심 미드필더인 알랑 선수가 지난 레스터전에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알랑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중원 쪽에서의 어떤 수비와 빌드업에 있어서 에버튼이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겠지만, 이 아스날 역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수비수, 핵심 수비수인 마갈량이스 선수가 지난 이 사우스햄튼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제공권이 에버튼에게 밀리는데, 마갈량이스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제공권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스날이고, 또한 미드필더인 그라니트 자카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올 수 없고, 미드필더인 토마스 파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굉장히 비싼 이적료를 내고 데리고 온 이 파티 선수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아스날입니다.
다만 아스날이 그래도 에버튼을 상대로는 최근 모든 대회 28경기에서 패배가 단 3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버튼을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는 아스날이 조금은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전술적인 이 안첼로티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냐에 따라 굉장히 갈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에버튼의 승리 사이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4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라리가 경기이고 레반테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액면가로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이 승리 쪽이 유력해 보여서 저는 일단 이 초안픽으로는 단통 패를 가져갈 생각인데,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굉장히 조금은 이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최근에 이 라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경기에서 3무 1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4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이 4경기째 승리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다비드 실바와 오야르사발이라는 공격의 핵심 자원들이 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시에다드가 공격 작업에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 소시에다드의 어떤 전술적인 면을 제가 살펴드리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이 소시에다드가 기본적으로는 4-1-4-1이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가동을 합니다. 최전방에는 이 이삭이라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스트라이커 공격수가 있는데, 이 이삭이라는 선수가 이름과 다르게 이 최전방에서 이삭 줍기만 하는 그러한 공격수의 유형이 아니라, 이 이삭 선수가 최전방에서 수비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창출해주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측면에 이 오야르사발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같은, 그리고 오야르사발과 더불어서 한쪽 측면을 담당하는 야누자이나 포르투 같은 윙어들이 그 최전방의 공격수 이삭 선수가 창출해낸 빈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이삭이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만들어준 공간을 오야르사발과 야누자이, 그리고 포르투, 그리고 다비드 실바 같은 선수들이 침투를 하면서 이러한 선수들이 골을 많이 넣는 것이 이 소시에다드의 공격 패턴인데, 지금 오야르사발과 다비드 실바가 최근에 나오지 못하면서 라리가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소시에다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최종픽에서 제가 오야르사발 선수와 다비드 실바 선수의 출전 여부를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소시에다드의 단통 사이드를 볼 것인가, 아니면 레반트 사이드를 조금은 받쳐서 투폴로 갈 것인가는 제가 최종픽에서 조금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고무적인 것이 오야르사발과 다비드 실바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업 공격수인 윌리안 호세가 그래도 나폴리전과 바르셀로나전에서 연속골을 넣으면서, 소시에다드가 그래도 두 선수가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 그래도 윌리안 호세가 골을 꾸준히 넣어주면서 승점은 3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은 잃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전 센터백인 엘루 스톤도 선수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상 핵심 자원들이 부상이 굉장히 많은 것이 소시에다드이고, 반대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 라리가에서 직전 헤타페를 3대0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 경기 역시 제가 레반테 사이드를 보면서 이 헤타페의 수비 뒷공간이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고, 레반테의 공격 자원인 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 로저 마르티 선수와 더불어서 그러한 재기발랄한 공격진들이 수비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레반테가 헤타페전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완전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이 레반테 같은 경우가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홈에서 더 좋은 모습, 1승 3무 1패라는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레반테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주축 선수들이 공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레반테이의 어떤 역습 한 방에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에서 고르게 득점을 하고 있는데 실점이 그래도 조금은 많습니다. 실점이 16골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 후반 10분부터 후반 막판까지 무려 10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후반전에 실점이 많은 레반테가 지금 소시에다드가 그래도 후반 막판에 14골이나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 10분부터 막판까지 소시에다드가 14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레반테가 또다시 후반전에 수비 집중력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 소시에다드가 아무리 오야르사발과
오야르사발과 다비드 실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백업 공격 자원인 윌리안 호세가 살아난 상황에서 이삭, 포르투 같은 자원들이 충분히 이 레반테이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반테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후반 10분부터 막판까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소시에다드에게 충분히 일격을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측면 자원인 바르디 선수와 플레이메이커인 호세 깜파냐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 조금은 약화된 것이 있고, 이 레반테 같은 경우가 이 요즘에는 백업으로 나오는데 레반테에는 그래도 호세 모랄레스라는 이 주장이자 베테랑 공격수가 벤치에서 출격을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반테 같은 경우가 만약에 소시에다드와 굉장히 균형을 맞춘 상황에서 경기를 이끌고 가다가 후반에 이제 호세 모랄레스 같은 그러한 쪼꼬 카드를 투입을 하면서 한방 일발 한방 역전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의 단통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5번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 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야르사발과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의 출전 여부를 조금 체크를 해서 투포를 잡을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중 한 명만 나오더라도 소시에다드가 그래도 조직력과 조금은 공격 결정력에 있어서 레반테를 압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는데, 만약에 두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이 소시에다드의 공격 특성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삭 선수가 공간을 창출을 해주고 그 빈 공간을 오야르사발, 다비드 실바 그러한 윙어들이 침투를 해서 오히려 측면 이선 자원들이 결정력을 짓는 그러한 구조에 익숙한 팀이기 때문에 그 두 선수의 결장 여부를 통해서 투포를 바칠 것인가를 조금은 염두를 해 두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초안 픽으로는 이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 레반테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오사수나가 라리가 꼴등까지 쳐졌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라리가 제공권 2위인데 라리가 제공권 1위 팀이 바로 알라베스인데, 그 알라베스 다음으로 제공권이 높이가 좋은 것이 오사수나입니다. 최전방에 이 부디미르 선수가 꾸준히 출전 기회를 받고 있는데, 올 시즌 이 부디미르 선수가 마요르카죠. 지난 시즌에 그 마요르카 기성용 선수가 잠깐 머물렀던 그 마요르카에서 뚝배기로 혼자서 독박 공격을 했던 그 공격 자원인데, 마요르카가 2부 리그로 떨어지면서 오사수나가 그 뚝배기가 좋은 190이 넘는 부디미르를 영입을 하면서 제공권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러한 뚝배기 한 방을 믿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 때문에 지금 득점이 10골밖에 없어서 지금 3승이나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패배가 7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에스카가 1승밖에 없는데, 우에스카한테도 지금 골득실에서 밀려서 지금 20위로 처진 것이 오사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단조로운 제공권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에 따른 빈공이 굉장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공격수 아르헨티나 국적의 공격수인 이 칼레리 선수가 그래도 최전방에 부디미르가 혼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칼레리가 온다면 충분히 조금은 투박했던 공격 패턴에서 다양성이 조금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칼레리 선수가 복귀한 것은 그래도 오사수나가 공격 패턴이 조금은 단조로운 면이 있는데, 그러한 약점을 조금은 보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그래도 원정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2승 1무 3패, 경기당 한 골은 넣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경기당 한 골도 되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준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오사수나가 홈에서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소시에다드만큼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라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시 지금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흐름인데, 문제는 지금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 쪽에 파코 알카세르라는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가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에 좀처럼 지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백업 공격 자원이 바카 선수까지 아웃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아레알의 최전방 공격은 모레노 선수가 조금은 혼자서 외롭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격 쪽뿐만 아니라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인 이보라 선수까지 아웃이 됐고, 주전 측면 윙어인
주전 측면 공격수인 고메즈 선수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또한 주전 왼쪽 풀백인 페드라자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 백업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또다시 왼쪽 풀백인 에스투피냔까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 쪽 그리고 왼쪽 측면 수비 쪽에 굉장히 전력 누수가 큰 게 비아레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비아레알이 오사수나가 제 아무리 꼴등으로 처진 팀이라고 하더라도 비아레알 역시 지금 원정에서는 1승 4무 1패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흐름 속에서 화력까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솔직히 의심이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사수나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닙니다. 수비가 지금 실점이 18골이나 하고 있는데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6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사수나의 어떤 뒷공간을 노리면서 수비 뒷공간 물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먼저 탄탄히 하고 뒷공간을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자랑하는 그런 역습 한 방이 살아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충분히 무승부가 떠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비아레알이 지금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5연속 무승부까지 거두리라고는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고 직전 하브리그와의 코파델레이 구강컵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오사수나 역시 하브리그 팀과 이 컵대회를 치러서 6대0 똑같이 비아레알과 6대0 대승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은 조금은 살아났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오사수나가 이 비아레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단조로운 득점 패턴과 공격 패턴, 뚝배기에 의존하는 제공권에 의존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골문을 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다 실점 구간이 전반 31분부터 40분인데 오사수나가 이 비아레알의 취약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전반 31분부터 40분에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득점력이 저조한 오사수나가 비아레알의 취약 시간대인 전반 중후반에도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두 팀 모두 골문을 여는데 애를 먹을 것 같고 저는 이변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경기는 충분히 무승부까지도 조금은 받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는 초안픽으로는 오사수나의 단통패 비아레알의 단통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고 지금 비아레알이 4연속 무승부를 거둔 상황에서 5연속 무승부까지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패턴적인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지금 파코 알카세르, 바카 같은 공격 자원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최전방의 모레노 선수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한 방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정을 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골차 꾸역승까지도 조금은 오사수나를 상대로 4연속 무승부 뒤에 비아레알이 가져가는 그림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비아레알 사이드가 조금 유리해 보이고 이 경기 역시 조금은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도 조금은 받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비아레알이 지금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득점력, 결정력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라리가 기준으로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홈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쉽게 지지 않는 모습, 무실점 경기를 두 차례나 하면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리가 제공권 2위라는 점에서 지키다가 세트피스 한 방, 뚝배기 한 방, 부디미르를 필두로 한 그 뚝배기 한 방으로 비아레알에게 조금의 일격을 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오사수나가 무승부까지도 잡아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미경 분석 1부의 마지막 경기는 이 세비야 대 바야돌리드인데 저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비야가 지금 최근의 흐름이 한 골차, 두 골차 특유의 꾸역승 패턴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이 바야돌리드 역시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바야돌리드 역시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거뒀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 자원들이 많이 돌아오면서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듯이 이
세비야 역시 하부리그 팀과 컵대회를 치르고 왔는데 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루크 더용 선수라는 장신 공격수가 골맛을 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백업 공격 자원들의 공격 포인트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항상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세비야의 특징이 제가 지난 승무패에서도 이 세비야의 특징이 전반 전과 후반 초중반에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후반 막판에 꾸역꾸역 한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헤타페전에서도 경기를 굉장히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터지지 않다가 제가 애정하는 세비야의 암소가 아닌 수소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특유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올려서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귀신같이 80분대에 득점을 하면서 한 골차 꾸역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도 그 세비야 특유의 꾸역승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비야가 득점이 13골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세비야의 명성치고는 득점이 굉장히 저조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최다 득점 구간이 후반 막판 10분에 무려 7골을 넣고 있습니다. 54%에 해당하는 그 절반이 넘는 골을 후반 막판 10분에 몰아넣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 막판에 득점력이 살아나는데 문제는 바야돌리드가 후반 막판에 굉장히 수비가 불안합니다. 후반 막판에 무려 4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후반 막판에 바야돌리드가 수비 집중력이 또다시 떨어진다면 충분히 세비야에게 한 골을 먹고 꾸역 패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비야가 그래도 홈에서 조금은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선수가 들어오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이 둔탁했던 투박했던 측면 공격이 조금은 재기발랄해진 면이 있습니다. 수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발을 상당히 잘 쓰는데 왼발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잡이가 배치가 되면 제가 맨시티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안쪽 중앙 쪽으로 꺾어 들어오면서 왼발 날카로운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선수가 들어온 것은 굉장히 측면 공격이 살아날 여지가 있고 이 수소 선수뿐만 아니라 백업 자원으로는 토레스 같은 그리고 엔 네시리 같은 결정력 있는 이 백업 자원들이 세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비야가 전반전에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후반까지 인내를 하고 기다린다면 충분히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를 발휘를 하면서 이 바야돌리드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반 막판 자신들이 무려 7골이나 몰아넣고 있는 이 약속의 시간대인 81분부터 90분대에 한 골을 집어넣으면서 꾸역승을 그리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한 세비야의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과 수비가 강점이고 역습이 굉장히 강한 팀인데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지금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약하고 역습 수비도 굉장히 약합니다. 또한 제공권에서도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비야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바야돌리드가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도 세비야가 조금은 우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업 자원인 이 바칠리크 골키퍼와 무니르 엘 하다디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조금은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세비야가 수소 선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가용폭 공격 자원들의 가용폭이 넓어졌다는 점은 세비야 특유의 어떤 한 골차 꾸역승이 조금은 그려지는 부분이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인데 문제는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승 3무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원정에서는 1승 1무 4패로 패배가 많은 것이 이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없는 세비야를 상대로 이 바야돌리드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여지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5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지금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지만 라리가에서 제공권 5위에 들 정도로 제공권이 원래 좋은 팀이고 기본적으로 골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나오지 못하면 특유의 세트피스 꾸역 골 한 방으로 이기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강한 축에 속하는 팀이 세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5골이나 실점하는 바야돌리드가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경기는 잘해놓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 얻어맞으면서 허무하게 한 골차 패배가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한 바야돌리드가 최다 득점 구간이 후반 초중반에 4골이나 넣고 있는데 51분부터 60분
바야돌리드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51분부터 60분에 세비야가 단 1실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력이 굉장히 바야돌리드의 화력이 살아나는 시간대에 수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비야가 바야돌리드에게 실점을 할 가능성도 조금은 떨어져 보입니다.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백업 미드필더인 키케 페레즈와 백업 풀백인 양코 선수만 제외하고는 주전급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야돌리드의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비야가 또다시 특유의 꾸역승, 약속의 시간대인 후반 80분과 90분 사이대에 꾸역골을 넣으면서 또다시 결과를 챙겨가는 실속 있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 경기는 초안픽으로 세비야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승무패 56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부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연이어서 2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텀이 딜레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충분히 1부를 다 소화를 하시고 2부까지 소화를 하셔야 조금은 픽을 구성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이 굉장히 자세한 분석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스킵을 하지 마시고 재생 속도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1.25배로 빠르게 돌리셔서 소화를 하셔도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승무패 56회차 현미경 분석 2부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